이런 혁신 기업들에게 걸린 게 각종 규제예요. 네,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가장 중시한 게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복잡한 것들 원치 않아요. 단번에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 내가 권력을 등에 업어야겠구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또 3.6% 정도 올랐더라고요. 몇 달러네요, 이제? 지금 거의 한 480달러거든요. 와. 진짜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오늘 촬영날 딱 기점으로 해서 네. 하늘이 500달러 딱 채워주시는 줄 알고. 그래서 와, 저자분들이 얼마나 표정이 밝은가를 보고 인간 지표를 한번 써보려고 그랬는데 480이면 조금 부족해요. 네. 그래서 네. 상승 동력이 조금 더 있는지 네. 우리 백수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기사 많이 봤어요. 테슬라 기사로 정말 네.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번 초대하고 싶었는데 마침 딱 네. 책을 쓰셨더라고요.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트럼프 당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머스크가 당선인의 최측근 입지가 이제 부각되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및 스페이스X라든가 옵티머스 같은 이제 각종 본인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 캠프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2억 5,9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 돈으로 약 3,700억 원이에요. 이게 올해 미국 정치자금 기부자 중에서 최대 금액이고 미국 기업인 역사상으로도 이게 전례가 없는 규모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다 보니 외신들이 그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머스크가 그 미국 대선 최대 수혜자인 건 너무 당연하고 역사상 가장 권력을 가진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 지금 이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뭐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이렇게 굉장히 눌려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머스크가 민주당 바이든 정권과 계속 각을 세웠던 것들이 하나의 이 눌려 있었던 원인이 아니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등에 업었고 더는 거칠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테슬라가 이제 머스크가 그리는 어떤 이제 AI 기업으로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택시라든가 옵티머스 같은 그런 AI 기업으로서의 그림이 이제 더 이상 발목을 잡을 것들이 없겠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예쁘게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만큼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거네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죠. 당장은 지금 실적 자체가 지금 보다는 기대감으로서 좀 더 있다. 그럼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테슬라는 뭐 어떤 이득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머스크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트위터, X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거를 예측을 한 거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X에 머스크가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게임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이기지 못할 게임은 처음부터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예요?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확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머스크는 선거에 그 지원에 참여하기 전부터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면은 테슬라와 나에게 유리한 건 뭘까? 그리고 또 불리한 건 뭘까? 이런 걸 다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이득이 된다는 판단하에 나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머스크가 원하는 건 뭐냐? 이분이 하는 사업이 뭐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이런 혁신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혁신 기업들에게 걸린 게 각종 규제예요.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테슬라만 한정지어서 보자면은 단연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일 거예요. 미국에서 현재 완전 자율주행이 각 주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가장 중시한 게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복잡한 것들 원치 않아요. 단번에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 내가 권력을 등에 업어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라는 그 규제기관이 있어요. NHTS 규제기관인데 안전규제기관이에요. 테슬라가 2014년부터 자율주행 사업에 나섰거든요. 오토파일럿이라는 주행 보조장치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NHTSA가 굉장히 테슬라와 머스크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FSD에 안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전수조사하고 리콜에 들어갔어요.
아마 수백 건일 겁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이. 가장 최근에 지난 10월에도 그 테슬라 차량 240만 대를 대상으로 FSD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어요. 사이버 트럭은 이제 출시 한 1년 됐는데 벌써 리콜 6번 받았습니다. 예. 효율을 중시하는 머스크한테 이런 규제와 간섭이 아마 큰 불만이었을 거예요. 그게 뭐 내연기관이 로비를 해서 테슬라를 좀 약간 규제를 더 강화하고 괴롭히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이제 제가 뭐 확인한 바는 없지만 배제할 수 없겠죠. 예. 견제에 들어갔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엔 새 행정부의 교통부. 트럼프가 이제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완전 자율주행 법안을 마련해라. 이런 지시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가 완전 자율주행 법안을 만들라는 거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최측근이 아니고선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가장 또 최근 보도가 하나 있어요. 로이터에서 이제 좀 재밌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NHTSA에 자동주행 시스템 주행을 하는 자동차는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사고를 무조건 NHTSA에 보고를 해라. 뭐 작은 사고건 큰 사고건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전혀 몰랐던 규정이었어요. 이 규제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총 2,700건 사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에 테슬라가 1,500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아요. 왜냐? 테슬라는 이제 다른 그 완성차 업체들이 수집하지 않는 실시간 사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사고를 보고할 가능성이 있죠. 또 이제 FSD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 그 운전자들이 훨씬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테슬라한테는 엄청 부담이 됐던 거죠. 왜냐면 테슬라는 그냥 자기들이 자율주행 사업에 더 관심이 많고 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수집들을 더 많이 했고 빨리 한 건데 마치 이런 2,700건 중에 테슬라가 1,500건이나 자율주행 사고를 냈네? 이런 보도가 딱 나면은 마치 테슬라에만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되게. 이런 것들이 불만이었던 거죠. 내부에서는 머스크나 테슬라 고위 임원들이 그럼 이 NHTSA의 이 규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 했는데 결론적으로선 정권이 바뀌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원래 친환경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해줄 거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전기차를 놓고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성공할 기업이다라고 보면은 계속 트럼프보다는 민주당 정권에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판단이죠. 왜냐면은 이제 친환경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게 민주당이고. 그런데 지금 머스크는 어때요? 더 큰 꿈을 그리고 있잖아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안전과 관련 문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좀 더 진보적인 정당일수록 안전 문제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서 규제에 좀 더 이제 좀 관대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정권이 바뀌어야지 내가 원하는 자율주행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확실히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 후원금도 역사상 최대치를 넣었다. 와. 기브앤테이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트럼프랑 또 일론 머스크랑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둘 다 사업가잖아요. 그쵸. 약간 근데 괴짜 사업가의 플러스. 거래가 된 거지. 그러니까요. 괴짜끼리 또. 네.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가 아니라 정말로 트럼프 임기 안에 규제가 하나씩 사라지는 게 눈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만약에 독보적인 업체로 된다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심지어 월가 기관들도 자율주행이 그걸로써 돈을 벌지 안 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테슬라가 선두 기업이 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그것들이 트럼프 정권이 당선되면서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사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보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를 1조 달러까지 보는 곳도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이게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누구나 다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그러면 언제쯤 완성이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도 좀 찾아봤어요. 자율주행 분야에서 40년간 연구를 하신 분이 계세요. 미국의 그 UC 버클리대 스티븐 슐라도버 교수라고 이분이 굉장히 그 권위자세요. 이분이 자율주행 레벨 4, 레벨 4 수준은 2030년, 그리고 레벨 5는 2075년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레벨 4는 어떤 일정 지역, 이를테면 뭐 서울이면 서울, 미국으로 따지면은 캘리포니아주면 캘리포니아주. 이런 일정 서비스 지역 내에서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거예요. 인간 개입이 필요 없어요. 일종의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도로에서만 안 될 뿐이지 지정된 서비스 지역에선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율주행 레벨 4예요. 그럼 레벨 5는 뭐냐? 완전
모든 도로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혀 개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레벨 4와 레벨 5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지역 차이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완전 자율 중에 멀 수 있지만은 지역만으로 한정하고 생각해보면은 생각보다 멀지 않다. 2030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로보택시 기업이 현재 추구하는 건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이에요. 네, 레벨 5가 아닙니다. 근데 슐라더버 교수가 이 생각한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은 그리고 오류가 10억 분의 1 수준이에요. 0.000000001%. 아주 완벽한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했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 마인드는 너무 학자 마인드가. 그렇죠. 사업가 마인드는 그런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율주행 시장은 테슬라만 할 수 있느냐 여쭤보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테슬라가 유일하게 자율주행을 성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율주행 시장은 테슬라뿐만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웨이모도 있고 아마존 죽스 이런 개입도 있어요. 물론 이제 크루즈가 있긴 하죠. 근데 GM 크루즈 이번에 사업을 철수를 했죠. 특히 이제 웨이모를 말씀드리면 웨이모가 2018년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6년이 됐어요. 데이터랑 경험을 상당히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바이두 같은 기업이 있고요. 여기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결국은 그들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케이 좋다.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에서 지금 선두주자로 치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빨리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따라올 것이다. 왜냐? 기업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기술 우위에 의한 해자는 수명이 짧았어요. 기술 변화가 워낙 급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격차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SK 하이닉스나 TSMC 같은 경쟁자들이 다 따라왔잖아요. 우리 한국의 기업들을 돌이켜보면은 디스플레이나 화학, 조선, 패터리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 기업들이 다 따라오고 있잖아요. 이미 따라잡힌 것들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플 역시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기술이 뛰어난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업이 선두주자면은 막대한 초과 수익이 달성은 가능해요. 그런 건 있어요. 다만 그것이 해자가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테슬라의 강점은 그거예요. 어떤 기술도 기술이지만 혁신 기업이란 강력한 전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자율주행하면 떠올리는 게 테슬라예요. 마치 스마트폰 하면 떠올리는 게 애플인 것처럼. 애플이 스마트폰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로보택시의 대명사는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냥 그게 멋있으니까. 이번에 10월달에 나온 사이버캡 혹시 보셨나요? 차 예쁘잖아요. 되게 황금색 빛나는 로보택시 이제 막 지나다니는데 웨이몰 탈래, 사이버캡 탈래 하면은 사이버캡을 사람들은 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 그게 예쁘고 테슬라니까. 스마트폰 시장 같은 건데. 그렇죠. 아이폰 너무 예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갤럭시가 아이폰에 비해서 성능이 막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오히려 더 나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이라는 애플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테슬라도 비슷한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스크가 로보택시 개발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미래가 미래처럼 보이는 차를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 FSD가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나요? 이번에 테슬라가 FSD V13을 배포를 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파크 투 파크, 주차에서 시작해서 주차로 끝낸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테슬라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이제 동영상들을 보면은 딱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FSD 버튼을 딱 누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테슬라 차량이 핸들 자동으로 꺾고 자율주행을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도로를 막 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지정된 장소가 있겠죠? 거기에 그냥 딱 주차까지 끝을 내요. 그래서 자동 주차까지 완료를 시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V13이 굉장히 지금 호평이 쏟아지고 있어요.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그래서 그 기존에 V11이 있고 V12가 있는데 V11에서 V12의 변화보다 V12에서 V13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 이런 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개입이 필요해요. 감독형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레벨 4 수준에 이른 건 아닙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 따르면은 그럼 V13은 도대체 뭐가 바뀌었느냐? 테슬라는 지금 엔드-투-엔드 주행 신경망의 모든 부분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 엔드-투-엔드는 도대체 뭐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설명이 좀 복잡해지는데 엔드-투-엔드 방식은 한마디로 끝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주행에 모든 걸 맡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을 하는 입력부터 출력까지 모든 거를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랑 운영 과정을 모든 것들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통합해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쉽게 말해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수 AI 자율주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다 삭제를 하고 AI에 모두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엔드투엔드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기존 V11 버전까지는 인간이 그 자율주행 프로그래밍 코드가 있었습니다. 30만 줄 정도 코드가 있었어요. 얘한테 다 맡기자니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를테면은 코딩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무한한 주행 상황에 모든 거를 변수를 코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진짜 실제 있었던 사고예요. 그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학교 앞이에요. 애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갑자기 들어 누워버렸어. 장난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거긴 코딩에 입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인간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멈춘다면 어떻게 하지? 내려서 혼내줘. 내려서 뭐 얘들아 여기 가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혼을 내든지 뭔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춘 다음에 네. 그다음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단 한 번도 맞닥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코딩을 할 수도 없고, 그럼 차라리 AI한테 다 맡겨버리자. 그냥 이런 상황들조차도 다 맡겨버리자. 그 생각에서 출발한 게 엔드투엔드 방식입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구독료가 더 비싸지는 건가요? 지금 그 FSD가 구독료를 좀 낮췄어요.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판매가 작년에 좀 둔화되면서 전기차 가격을 다 인하를 했죠. 근데 FSD 가격은 인하를 처음에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비싸진 거죠. 차량 가격에 대비. 그래서 이제 가격을 한번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V13이 호평을 받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럼 주가에 호재가 되겠네요. 올렸다 하면은. 이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제 올린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 FSD 구독률이 올랐느냐. 그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테슬라가 이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공개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V13을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해서 구독률이 좀 올랐다. 이런 어떤 그 수치가 좀 이렇게 입증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구독료도 오를 수 있겠고 말씀하셨던 것대로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FSD 같은 경우에는 구독 락인이 되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한 번 쓰다가 안 쓰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진짜 이거는 테슬라에만 있는 유일한 또 서비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면 다른 데서는 이게 왜 안 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들은 부품사가 서로 막 연계돼 있으니까 신경망 통합 작업이 안 되지 않아요? 테슬라만 수직 계열화 사업을 하니까 이제 다 이게 지금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고, 딴 데만 해도 이 부품사 께 있고 이 부품사 께 있으면 라이센스 서로 걸리니까 이거와 이걸 통합할게 그러면은 오픈돼 버리니까 안 그치. 되고 이러니까 그쵸. 그런 점에서 전 테슬라만 유일한 게 아닌가 맞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내년에 이제 비아디가 또 3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테슬라와의 가격 경쟁력이 또 치열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은 전기차 캐즘이 좀 사라지는 건가요? 일단 전기차 가격 경쟁은 계속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하고 지금 특히 중국 시장에선 여전히 테슬라랑 BYD 간의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요. 이유는 단순해요.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공급이 너무 많아요. 올해 중국에서 나온 순수 전기차 모델만 254개에 달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40개 더 늘어나서 293개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다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막 물량을 막 엄청나게 쏟아내는 거예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가격 인하, 그리고 비용 절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아디도 지난달에 공급업체에 이제 10%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가격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부품업체들한테 이제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제 테슬라 역시, 머스크 역시 똑같아요, 생각이. 이분도 마케팅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광고도 관심이 없어요. 가격 인하가 수요를 부른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해요, 이분도. 그래서 테슬라가 무엇보다 좀 주력하는 게 차량 원가 절감입니다. 지난 3분기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은 차량 한 대당 매출 원가가 35,000달러로 사상 최저예요.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원가를 인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 값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내렸거든요. 게다가 이제 테슬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작년에도 가격 인하를 했는데 조금 이게 잘 먹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 인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롭게 올해부터 내놨던 게 0% 할부 프로모션, 0%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판매량 증가에 좀 효과가 있었어요. 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내년에 이제 3만 달러 미만의 저가형 차량을 생산할 거라고 발표를 했죠. 이제 뭐 가칭 모델 Q라고 나오는데
실제 그런 이름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차량을 국내 테슬라 차체 부품사에도 입찰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테슬라 부품사들이 많아요. 밸류체인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차체 부품사에도 이제 입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렇게 비딩 저걸 봤더니 모델 3도 아니고 모델 Y도 아닌 거예요. 그 사이즈 자체가 그러니까 테슬라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네, 테슬라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지만 견적을 딱 보니 기존 차량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겠어요? 새로운 차구나. 뭔가 더 작은 차량인데 그건 뭐 저가형 차량이겠구나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이 저가형 차량이 소형 SUV 혹은 해치백 이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차가 아무래도 좀 판매량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나오면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단 수익성보다는 어쨌든 많이 파는 게 조금 더 큰 목표인가 봐요. 이걸 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 초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테슬라가 성장과 성장의 물결 사이에 있다. 그러면 제1 성장이 있고 제2 성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1 성장 모델은 뭐였냐? 전기차 전환 혁명이에요. 내연기관 차들을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 다 전환을 시키겠다. 이게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테슬라의 목표는 2030년까지 2천만 대 차량을 파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2022년에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전기차 시장에 타격을 입었죠. 이제 우리가 소위 아는 캐즘 이것들이 닥쳤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저가 차량들이 또 경쟁사들이 이제 부상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2030년 2천만 대 판매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버렸죠. 폐기해버렸습니다. 과감히. 그럼 이제 두 번째 목표는 뭐냐? AIN 자율주행 기업. 그러니까 AIN 로보틱스 기업으로 그러면 우리는 바뀌겠다. 우리 테슬라는 이제부터 AIN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이 목표가 되면서 물론 많이 파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이제 전부가 된 게 아니에요. 이 회사 목표 자체가 AI 기업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가가 막 잘 오르고 있고 뭔가 이제 사업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또 테슬라의 어떤 점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전기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사람들이 관심 많은 이건 다 이제 테슬라가 발표한 로드맵입니다. 내년에 우선 모델 Y 업데이트 버전 이제 주니퍼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모델 Y는 테슬라의 베스트셀링카예요. 그리고 차량 판매의 절반이 넘습니다. 2023년에 차량 판매 1위를 달성한 차량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볼륨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새로운 신차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에게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나타가 이제 신모델 나온다. 네, 그렇죠. 한국도 소나타 새 거 나올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델 Y를 살려고 봤더니 이제 이거 구형이잖아. 그럼 이제 신모델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보지. 이런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차가 실제로 나오면은 잘 팔릴 가능성이 크다. 그때 미국에서 다 타봤거든요. 네. 느꼈던 게 현실적으로는 Y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3는 뭔가 조금 작은 느낌이 살짝 나잖아요. 나머지는 좀 비싸고 그렇죠. 네. Y가 가격 대비 이 좀 실내 공간부터 이게 되게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형 모델, 이 모델 Q가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게, 그러니까 출시를 할 것 같은데 약간 일론 타임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보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우선 테슬라는 그 신차를 항상 발표할 때마다 실제 배송할 때까지 리드 타임이 좀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생산을 내년부터 공개를 할 것 같아요. 내년에 공개는 확실하게 할 것 같고 하고 생산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받으시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저가형 모델이 플랫폼이 모델 3랑 모델 Y랑 똑같아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텐데 조금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면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은 내후년에 배송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모델 Y가 내년에 출시를 실제로 할 거예요. 내년 1분기에. 그러면은 신차가 2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물론 차량이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으니까 안 겹치진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신차가 딱 나왔는데 또 신차를 또 내보내는 게 이분들 이쪽 입장에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볼 거거든요. 마진도 Y가 더 높으니까 네, Y를 그렇죠. 밀어줘야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은 좀 더 약간 실제 이제 소비자들이 받는 건 좀 늦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또 다른 저거는 있다면 이제 기가팩토리 네바다에 세미트럭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될 겁니다. 내년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게 메가팩
기가팩토리예요. 그 테슬라의 또 다른 이제 그 캐시카우가 ESS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에 메가팩 공장이 있습니다. 라스록 공장이.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내년 초에 이제 완공이 거의 이제 다 지었어요. 그래갖고 내년 1분기께 가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좀 이제 그 ESS에 이제 가동 시작하면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산업용 ESS가 생산이 될 거고 이게 이제 테슬라 에너지 부문의 이제 성장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랑 로보택시의 이제 로드맵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FSD 차기 버전은 올해 나왔고 내년에는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FSD가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제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내년 1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께 지금 배포가 될 전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주목할 게 FSD가 지금은 운전자가 개입하는 감독형이에요. 그러니까 레벨 2예요. 근데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년에 2025년에 비감독형 FSD를 출시하겠다. 비감독형은 뭔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제 개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곧 레벨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그냥 비감독형 FSD를 출시하겠다. 이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 또 하나 기존 차량으로 그러니까 모델 3나 모델 Y로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내년부터 하겠다. 만약에 비감독형 FSD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되겠죠. 그 정도라면은 그래서 이 기존 테슬라 차량으로 텍사스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로보택시를 서비스하겠다. 이게 이제 2025년 그 로드맵이고 2026년에는 이제 지난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선보였던 사이버캣 운전대가 없는 로보택시가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6년에 생산을 하면은 2027년에는 로보택시가 북미 시장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럼 아마 로보택시는 2027년 이후부터 실적 반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로드맵을 쭉 들어보니까 이 주가에서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계획대로만 3년 내로만 그쵸, 그쵸. 나오면 이거 네. 1000달러인데 이번에 이제 썸네일 1000달러 간다고 한번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반영을 했을 수도 있고 반영했어.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어쨌든 이 로드맵은 발표가 된 거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급격하게 올라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죠. 아니 거기 뭐 옵티머스가 운전 한 번만 해주면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센세이션한 거를 또 한번 공개를 해줘야 돼. 네, 그쵸. 오늘 백수전 작가님 덕분에 이 테슬라의 로드맵에 대해서 또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또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까 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올랐으면은 그냥이 아니라 왜 올랐을까 이런 고민으로 한번 또 자료를 찾아보고 또 백수님 기사 또 찾아보고 이제 테슬라미 같다. 네, 네. 그러면 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너무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